한 남성이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며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남성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급히 이동합니다. 잠시 후 어디론가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행동,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그의 손에 집중을 해보면 무언가가 보입니다. 빨간 무언가. 그 이후 119 구조대가 출동하고 피해자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당신의 주변을 서성인다면, 그리고 서성이는 그 목적이 나도 모르는 범죄의 목적이었다면 어떨까요? 김원 사건 파일 2021년 4월 18일 안산 스토킹 살인 미수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김태현의 세 모녀 연속 살인사건.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그 범행 동기가 호감이 있었는데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다수는 이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일가족을 죽였다는 것.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토킹 관련 범죄는 폭행 혹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범죄로 진화해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범죄 정도의 단순 처벌 정도로 대다수 끝이 났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군포시에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용인시 아파트에서 전 남자친구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는 사건. 분명 이 나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2018년 스토킹과 관련한 별도 신고 채널이 신설되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2019년에만 1060건의 신고 전화가, 2020년에는 864건의 신고 전화가 전국이 아닙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그리고 그 수가 매우 적다라는 이유로 무시당해왔던 스토킹 범죄. 그 오랜 두드림 끝에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현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4월 18일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1년 4월 18일 오후 6시 30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36세 여성이 얼굴과 목 등을 흉기에 수차례 찔려 위중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이에 같은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폭행을 당했고 공격을 당했다라며 신고를 해 119가 긴급히 출동을 했죠.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더니 연거푸 찔렀다. 자기가 너무 놀래서 그만하세요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피해자는 집에 있다가 그냥 나왔는데 어떤 누군가가, 목격자 말에 따르면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것도 흉기를 들고요.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왔던 피해자는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 공격을 당한 겁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조사 및 인근 블랙박스 그리고 CCTV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착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성. 계속 뭔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쪽으로 도주하는 사람. 바로 이 남성이 가장 강력한 용의자였던 것이죠.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서 무언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을 하려고 마음을 품고 흉기를 가지고 쫓아간 겁니다.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이 용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콜센터에 소속된 대리기사, 정확히 표현하자면 콜뜨기라고 합니다. 불법 택시 영업이죠. 그곳의 동료 사이로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시간을 되돌려보며 그의 행적을 조사해보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1시쯤에 처음 발견이 되는데요. 그냥 발견된 게 아닙니다. 쫓아왔습니다. 같은 회사 대리기사로서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하고 오전에 회식을 함께합니다. 그 이후 피해 여성은 집으로 귀가하던 상황이었고 용의자는 콜뛰기를 하던 차량을 직접 자신이 끌고요. 뒤를 미행하며 쫓아옵니다. 그 시간이 무려 5km입니다. 이상합니다. 5km를 쫓아왔다라는 점.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용의자는 피해자의 집을 몰랐구나. 집을 모르는 상황에서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를 알아낸 거구나.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아, 저 집이구나 라고 알았던 용의자는 그 이후 인근 모텔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7시간 30분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저녁 출근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고 있던 겁니다. 범행 20분 전, 출근 시간 20분 전에 나와 이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은 계속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CCTV에선 양손에 피범벅인 상태로 어딘가로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것이죠. 경찰은 그를 확실한 용의자, 아마 검거되면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29세 이씨. 검거 과정은 그 이후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차량을 통해 확인하는데요. 자신이 타고 왔던 콜뜨기 차량을 타고 안산의 고잔동 방향으로 이동한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잔동에서 그 차량이 발견됐죠. 혈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혈액은 피해자의 혈액이었죠. 그 이후 안산과 시흥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CCTV 분석을 확인해보면 시흥시 오이도 근처의 모텔로 이동한 게 확인됩니다. 얼마 뒤 그는 또다시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그곳이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19일 새벽 1시 30분 시흥시 자택에서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그는 모텔에 갔던 이유가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즉 자해를 시도했던 흔적까지 확인되며 검거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동료들과 오전에 회식을 함께 하고 있다가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나는 평상시 피해자한테 호감을 가졌는데 뭐지? 왜 나 무시하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웃어주면서 왜 날 무시해? 열받네? 이런 생각이 들어 회식 도중에 옆으로 이동해 흉기를 삽니다. 그리고 흉기를 가진 채 회식 자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이 어딘지 확인하고 살해한 겁니다. 즉 살해할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피의자인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이걸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스토킹 범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인식할 땐 늦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냥 뭔가 조금 똑같이 대해주고 친하지 않아서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건데 불편해서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건데 아니 날 이렇게 대우해? 너 이제 죽어. 너 죽일 거야. 회식하던 도중에 저 잠깐 화장실 갈게요. 담배 피우고 올게요. 이러더니 옆에 가서 흉기를 사왔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 앞에서 공격을 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격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직장 동료 및 주변 사람들의 진술들이 하나씩 확인됩니다. 직장 동료들도 이 씨가 피해자를 조금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완강히 거절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해서 따라다니지 마. 자꾸 따라다녔다. 따라다니지 마. 그러지 마.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걸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속 따라다니거나 구애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인 관계까지 될 수 없어. 니네 못 사겨. 그러니까 포기해. 이런 얘기. 그리고 계속 쫓아다니며 누나 나랑 안 사귀면 죽어 라는 협박도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내용이 진실일까요? 경찰은 그 이전의 행적을 조사해보기 시작합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6년 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감 중에도요,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당시 추가 처벌을 받은 것까지 확인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범죄의 특성, 그의 성향을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왔던 피의자의 모습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그는 한 가지 답을 내줍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는요, I X파일, 닥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혐의에 대해 묻고 그 기자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전문가분들은 분명 이 피의자 이 씨는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고 자신이 어떤 행동 표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격을 가하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씨는 2개월 전 피해자의 권유로요, 그 회사로 이직을 해 회사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호의를 베푼 것뿐, 직업적으로 그냥 같이 일하면 좋으니까 그냥 일반적 호의였는데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힘들다라는 걸 피해자는 주변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게 점점점 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 두려워해서 집 주소를 노출을 안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주 금요일 같이 식사를 마치고 집에 데려다 줄 때 집을 알려주기가 싫어서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 집이 어딘지에 대해, 그 동네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추측으로 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내려주고도 대략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미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지요. 살해 2주 전부터 살인사건의 시작이 됐던 살인 시도 2주 전부터 집착이 점차적으로 심해집니다. 협박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누나 그냥 가고다 무시하면 나 누나 죽여버릴 거예요. 저 전 여자친구 때문에 깜빵도 갔다 왔어요. 제가 못할 것 같죠? 이런 식입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자신의 과거 범죄 언급하며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살인 미수 혐의에 협박죄까지 추가할 걸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4월 21일 구속된 피의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지 않고 죽이려고 한 거 맞아요 라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죠. 현재 경찰은 무언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스토킹이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 추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요, 방금 보셨을 겁니다. 어디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는 없습니다. 조사에서도 밖에서도 내가 뭘, 그냥 난 그랬는데, 이런 생각인 거죠. 이 사건, 여러분, 살인 미수죄가 형량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살인 미수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형량의 범주가 매우 넓습니다. 진짜 적게 나올 때는 예를 들면 집행유예 혹은 징역 2년, 징역 3년 이런 식이고, 진짜 많이 나오면 징역 20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형량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라는 내용이죠. 다만 이 사건은 분명 계획적으로 죽일 목적을 갖고 범행 도구를 썼다라는 부분이 분명 참작되기 어려운 가중처벌의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스토킹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혐의 자체가 그냥 살인 미수에 그리고 협박 정도만 들어갈 문제지요.
이런 스토킹 살인 사건, 그리고 스토킹 폭행, 살인 미수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린 매우 끔찍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해봤던 것처럼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피해자라면, 아니 내가 피해자라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게 가장 두려울 것 같으신가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가 나오게 되면, 그가 나타나 나를 쫓아오면, 내 주소를 알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나중에 출소하고 나에게 보복 행위를 가하면,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와 그 타겟이 내가 된다면, 내 가족이 된다면, 내 지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사건. 거기서 보면 김태현은 남성에게도 그런 행동을 가합니다. 남성이 남성에게.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예시들도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10년 동안 스토킹을 해 나를 신고해서 감히 훈방조치 받자마자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감히 추측컨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성별이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그 누구든 당할 수 있고 그 누구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일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하나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선 과거에 체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분명 이상하고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브레이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20년 넘게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3월 24일 통과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 법안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날 걸까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작되면 모든 게 다 끝날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만약 흉기, 도구 같은 걸 써서 위협을 했다 하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법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범죄, 이 내용에 대해 그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피해자 입증에서 내 의사를 이 사람이 반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계속 연락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확인 작업을 거쳐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싫다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피해자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나 이거 처벌받으면 반성문 내고 하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 나 이거 처벌 세게 안 받을걸? 너 나 나오면 한번 보자. 라고 할 때 합의나 회유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스토킹 범죄자들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대다수는요. 난 상대방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싫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적극적 구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좋은데 조금만 생각해주면 안 되냐. 그런데 이 범죄와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상대방 의사에 반하며 또 하나 위협 행위를 가합니다. 죽인다. 미안해. 내가 어젠 정신이 없었나 봐. 사람들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그냥 사람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문제랑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리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듣고도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사나 마음 상관없이 집 앞을 쫓아가거나 쫓아다니거나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찾아내려고 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런 식을 누가 정상이라고 바라볼까요?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낮았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분명
애정 표현과 구애 이런 정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다른 결이 다른 문제, 누구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살인의 전조로 판단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며 그 이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내용들까지 있지 않느냐. 피해자가 나중 만약 가해자가 출소했을 때 가해자를 치료하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법령이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내용까지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스토킹 범죄가 단순하게 좋아하는 구애라고 느껴지시나요? 스토킹 범죄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성별에게만 나타나는 범법행위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과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김한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게 형량의 강화와 처벌의 강화라는 게 범죄율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다만 분리조치에 대한 목적과 보호에 대한 목적이 많이 강해지는데 이 법령에 대해 제일 많이 지적을 하는 문제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에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끼는데 법령에 보면 100m 이내 접근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금지와 관련된 거겠죠. 그런 이제 강한 푸시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처벌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특상공론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마음이 진짜 이래가지고 그냥 다가가지 못하는 그 문제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다가가지 못하게 하면 그게 치료가 되지 않은 스토킹 범죄자는 점점점 분노로 돌아가서 100m요? 100m 여러분 뛰면 몇 초 걸리시나요? 100m 안에 들어오는 거, 100m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점, 그거 순식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폭행이나 살인이라는 목적으로 변질돼 버리면 이 문제로는 사실 진짜 보호가 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 낀 거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 대해서 막고 치료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러니까 교화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깥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요즘에 그럼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만나자고도 못하겠네. 그런 거랑 진짜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하고는 진짜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진짜 달라요. 이런 내용들만 보면은.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이게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거의 다 껴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감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라는 구애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어떤 누가 뒤질래? 너 나랑 안 만나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이걸 누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봤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나 만나줘. 나 만났으면 좋겠는데 나 안 될까?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대화를 나가는 사람의 그런 만남의 관계랑 안 돼?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쪽에 껴있어요. 네가 뭘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싫다고 하건 뭐 하건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 어쩌라고. 너 안 만나면 죽어. 계속 문자 보내고 차단하면 다른 걸로 해서 연락하고 자꾸 문 앞에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어디서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누구 좋아해서 집 앞에 찾아갈 수도 있잖아.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이 느낄 때 그게 위협행위다 아니다는 보통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사람과 이제 영원히 못 만난다. 이런 느낌인지 아닌지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일반적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거는 이런 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게 이런 거예요. 이 스토킹 범죄가 두 가지예요. 사이코틱, 사이코패틱이라고 하는데 사이코틱한 게 예를 들면 연예인들에게 많이 발생도 하죠. 뭐 환청이 들려. 네가 내 욕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와서 집에다 돌 던지거나 자꾸 막 욕을 보내거나 죽여버린다 이런 거 하거나 막 이상한 뭐 편지 피로된 거 보내서 상대방 불안감 유발시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건 우리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뭐 이렇게 범죄로 간다라고 인과관계 이어가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롤을 해. 롤을 하다가 그냥 롤하다가 너무 열받아서 같은 팀애가 너무 롤을 못해. 지금 당장 뭐 승급전인데 이제 거의 이제 되게 열중해서 하고 있는데 애가 자꾸 알까요. 너무 열받아. 그래서 걔한테 뭐라고 했어. 막 부모님 안부 묻고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합폭언을 퍼부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한테 뭔가가 와. 너 부산 살지. 너 조심해라. 너 조만간에 너 죽이러 간다. 차단했어. 처음에 그러겠지. 뭐야 이거 장난해? 차단했어요. 또라이인가? DM이 오네? 모르는 아이디로. 그 알잖아. 이상하게 가계정 같은 아이디. 막 아이디 자체가 이상한 거. DM이 오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뭐 여러분의 뒷모습이라던가 너 핸드폰 번호 이거지. 너 어디 살지. 너 어제 어디 갔지. 이런 게 온다고 생각해봐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스토킹 범죄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해버려요. 저는 지금 남자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 봐봐.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이거 현행법상으로 따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되지 않아. 근데 그러고 있다가 걔가 이제 마음을 먹어. 계속 무시하네. 자기 혼자 생각을 해. 자기 혼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롤도 그런 문화가 있다며 같이 하는 사람들의 얘가 이제 다른 애들한테 내 욕했나 본데? 다른 애들도 내 연락을 이제 안 받네? 다른 애들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자기 혼자 생각하겠지? 자기 혼자 남의 감정은 필요 없어요. 이 새끼 안 되겠다. 넌 뒤졌다.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나타났을 때 걔 얼굴을 알까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면 걔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겠지만 갑자기 나타나.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피해를 당할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거의 다 인지를 잘 못해. 그리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어필을 못하니까. 어필해봤자 뭐 처벌이 안 되니까 현재의 법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증거만 모으고 있는 거야. 나중에 뭔 일 생기면 이걸로 고소해야지. 근데 그 공격이 이런 언행적인 공격이나 위협이 아니라 진짜 만약에 오펜스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와 버렸을 때 그거 어떻게 방어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법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애와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랑 스토킹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 우리 뭐 난 남자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간 김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뭐 헌팅할 수 있죠. 맞지? 헌팅하는 게 이상하다?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 헌팅을 시도했을 때 저희 같이 술 먹어요. 싫어요. 싫어요. 싫구나. 그래도 좀 같이. 싫어요. 뭐 이럴 수 있어. 이럴 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되실래? 네가 뭔데 무시하냐? 죽을래? 가 정상으로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 정상으로 안 보이시죠? 이걸 보고 그럴 수 있어. 이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보고 저거는 진짜 놀고 싶은 마음의 강력한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병을 들어서 때리거나 이러려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과연 괜찮은 거라고 볼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계속 쫓아가면서 어디 사는지 보고 막 해가지고 위협을 가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스토킹 처벌을 시킨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라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예요, 이거 진짜로. 되게 심각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어필을 하려고 하는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저번에 김태현 사건을 방송을 예전에 했었죠. 하고 나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우리가 입중계라고 해서 같이 보고 근데 그때 당시도 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왜 롤하냐
롤하고 사람 만난 게 잘못된 거다라고 그 피해자 탓하는 다른 걸로 논점을 옮기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게임 자체가 되게 감정 소모적이고 게임 자체가 욕설이 난무하고 이건 그 게임 자체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그렇게 움직이는 거. 그건 그 자체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거 하나 놓고 게임하는 사람 다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때문에 넌 사망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뭐라고 할 거야? 이건 직장 생활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런 또라이 같은 새끼를 알게 친해진 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세상에 어떤 범법행위든 그 누구든 피해자 탓을 하기로 되게 이상한 소리가 돼요.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야 5분만 일찍 나오지 그럼 교통사고 안 당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일까? 진짜 이게 왜 위험한 발언이냐면 입장 바꿔서 자신의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눈앞에 딱 대고 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좀 일찍 나오지. 좀 일찍 나갔으면 교통사고 안 당했잖아. 조금 느리게 달리지. 좀 양보 좀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로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가 당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진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걸 왜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진짜 완전 다른 부분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게임과 스토킹의 관계에 대해서 게임하면 스토킹을 당해도 된다라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은 스토킹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뿐더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잘못 생각해서 범주를 잘못 잡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회적 집단이든 어떤 공간이든 어떤 집단이든 어떤 범죄든 일으킬 수 있어요. 발생은 돼요.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 살인, 화가 나서 살인했다. 게임하다일 수 있죠. 운전하다가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죠. 뭐 길을 가다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어깨 붙여서 시비가 붙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사실 사건이 발생한 그 원인에 대한 범주는 우리 어디에서든 열려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특정한 걸 딱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인과관계를 잡아버리면 진짜 너무너무 위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 그래서 스토킹 처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분은 보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진짜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정말로 많이 우리도 좀 조심하고 바꾸고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사회적으로 이제 법령적인 걸로 막는 게 내가 볼 땐 1차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필을 할 수는 있겠지. 내가 당하는 것 같다. 근데 나는 저만의 생각이에요. 뇌피셜 처음에 이걸로 만약에 체포돼서 기소돼서 재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올까? 여러 번이면 여러 번 자주 그랬다라면은 아마 형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처음이면 만약에 그러다가 그거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우리나라 판결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동안의 전과가 없는 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만약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나서 그 안에서 분노를 이상하게 표출해버리면 공격적으로 표출을 해버리면 보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지금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 나온 거에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그런 범법자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지 교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인간들끼리 싸우지 말자. 인간도 아닌 애들 때문에 인간이 싸우는 모습을 참 보면 전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논의할 수는 있어. 서로 대화할 수는 있는데 토론하고 논의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되게 긍정적인 건 좋은데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애 때문에 인간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있으면 이거 진짜 옹호하실 거예요? 김태현 옹호하실 거예요?
우리가 누가 김태현이나 이런 애들을 옹호해. 김태현 뭐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주변에서 진짜 일찌감치 걸렀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아닌 애들 때문에 우리들끼리 싸우고 이러는 건 진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고, 서로 논의하거나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런 정도였으면 좋겠고, 이 영상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